마당에 제 짐이 던져져 있었습니다. 나가. 넌 이제 남이야. 이혼 신고 후 일주일. 저는 빈손으로 쫓겨나고 있었습니다. 9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게 무너지는 순간, 그때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서류 한 장을 꺼냈죠. 잠깐만요. 이거 보실래요? 시어머니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비명을 질렀어요. 거기 적힌 단 3글자 때문에 그들의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늦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종로 한옥 마당에 낙엽이 쌓여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결혼 9년 차였습니다. 37살의 저는 여전히 이 집에서 며느리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갈비가 부드럽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국자로 국물을 떠서 간을 맞춰봤습니다. 수진아, 밥은 언제 돼? 거실에서 명숙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날카로웠습니다. 66살의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10분만 기다려주세요, 어머니. 저는 냄비 뚜껑을 덮으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맨날 10분, 10분. 빨리 못해? 시어머니가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9년 동안 수도 없이 들어온 잔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한옥 처마가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공들여 지은 집이었습니다. 이태준, 제 아버지는 궁중 한복 명장이셨습니다. 이 종로 한옥에서 평생을 한복을 짓고 자수를 놓으셨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이 부엌에서 아버지가 요리하시던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아버지는 손재주가 좋으셨습니다. 바늘로 천에 술을 놓으시다가 저녁에는 국을 끓이셨습니다. 수진아, 요리도 정성이란다.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듯이.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윤준호가 들어왔습니다. 40살의 그는 패션 브랜드 CEO였습니다. 검은색 수트 차림이었습니다. 넥타이가 느슨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준호가 거실로 들어가며 인사했습니다. 저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투명인간인 것처럼요. 우리 아들, 오늘 힘들었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금방 부드러워졌습니다.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좀 피곤하네요. 준호가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아들 발 좀 씻겨줘.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명령조였습니다. 저는 가스불을 끄고 대야를 꺼냈습니다. 욕실에서 물을 받았습니다. 따뜻한 물과 찬물을 섞었습니다. 9년 동안 매일 반복한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온도를 재지 않아도 적당히 맞출 수 있었습니다. 대야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준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대야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준호는 TV를 보며 양말을 벗었습니다. 발을 물에 담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발을 빼냈습니다. 물이 너무 뜨거워. 제대로 못해? 준호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저는 얼른 일어나 찬물을 더 가져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물이 대야 밖으로 조금 튀었습니다. 조심하라니까. 준호가 인상을 썼습니다. 저는 다시 무릎을 꿇고 앉아 준호의 발을 씻겼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을 씻기고 나서 저는 수건으로 물기를 닦겠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녁 준비 다 됐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준호의 대답은 무심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돌아가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갈비찜을 큰 접시에 담았습니다. 시금치나물, 도라지나물, 콩나물, 무생채, 깍두기를 작은 접시에 담았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밥을 3공기 담아 상에 올렸습니다.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상을 완성하는데요. 거실 테이블에 상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준호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들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준호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갈비를 한 점 집어 먹었습니다. 그러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간 조절 좀 해. 죄송해요. 물을 더 드릴까요? 됐어. 먹기 싫어. 준호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시금치나물을 집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헛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나물이야, 풀이야? 맛이 하나도 없네. 어머니 입맛에 맞게 간을 약하게 했는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약한 게 아니라 성의가 없는 거지. 9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이 모양이야? 시어머니가 말을 잘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떠먹었습니다. 그나저나 수진아.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네, 어머니. 너 요즘도 그 한복 만드는 거 하니? 네, 가끔요. 가끔? 돈은 벌어? 많이는 못 벌지만요. 많이는커녕 한 푼도 못 벌잖아. 요즘 누가 한복을 입어?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준호도 거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쓸데없는 일이나 하고 있어. 차라리 집안일이나 제대로 하지.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전통 한복 디자이너. 그것은 제 직업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궁중 한복을 만드셨습니다. 화롯, 원삼, 당이. 한 땀 한 땀 정성을 담아 만드셨습니다. 저는 그 기술을 배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옆에서 자수를 놓았습니다. 실을 꿰고 바늘을 움직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비록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저는 제 일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 그것은 아무 가치도 없었습니다. 내일 내 친구들이 점심 먹으러 와. 식사를 마친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몇 분이나 오시는데요? 6명. 제대로 차려. 우리 집 체면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망신 주지 말고. 알았지? 네, 어머니.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도 뒤따라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상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부엌 싱크대에 그릇을 쌓아 놓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물을 틀었습니다. 뜨거운 물이 손을 적셨습니다. 설거지하는 내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물소리에 섞여 흐느끼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저는 2층 작은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원래는 아버지의 작업실이었습니다. 넓은 책상과 옷감을 보관하는 장이 있었습니다. 벽에는 아버지가 만드신 한복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이곳은 제 침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작업 도구들은 모두 다락으로 옮겨졌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옥 처마 너머로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가을달은 유난히 밝았습니다.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8년 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췌장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병원에서 6개월이라는 시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1년을 더 버티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병상에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수진아, 네 아버지, 내 가치를 잊지 마라. 아버지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한복은 우리 민족의 혼이란다.
한 땀 한 땀에 조상들의 정성이 담겨 있지. 네,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겉만 보고 판단해. 돈이 많으면 대단하고 없으면 하찮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진짜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단다. 아버지가 제 손을 꽉 쥐셨습니다. 힘들 거다. 세상이 내 가치를 알아주지 않을 거야. 하지만 포기하지 마라. 내가 하는 일은 소중한 거란다. 네, 아버지. 꼭 기억할게요. 아버지는 그날 밤 편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한복 디자이너로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준호는 제 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돈이 안 된다며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심했습니다. 쓸데없는 일이라며 비웃었습니다. 저는 점점 제 일을 할 시간을 잃어갔습니다. 시어머니 시중 들고 집안일 하느라 작업실에 갈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작업 도구들은 다락에서 먼지만 쌓여갔습니다. 제 꿈도 함께 먼지 속에 묻혀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9년이었습니다. 9년 동안 참아왔습니다.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남편도 저를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나빠졌습니다. 무시는 더 심해졌습니다. 모욕은 더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아버지,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창밖에서 바람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옥의 처마를 스치는 바람소리. 아버지가 평생 사랑했던 그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6명의 손님을 위해 음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시장에 가야 했습니다. 장을 봐서 점심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일상이 곧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파편 속에서 진짜 제 모습을 찾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알람 소리보다 먼저 눈이 떠졌습니다. 9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일어나야 했습니다. 오늘은 시어머니 친구들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6명이나요.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간단히 머리를 묶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부엌으로 내려가 물을 끓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준호를 위한 아침 준비였습니다. 7시가 되자 시어머니가 일어나셨습니다. 수진아, 장은 언제 보러 가? 지금 바로 다녀오겠습니다. 빨리 다녀와. 11시까지 준비 끝내야 해. 네, 어머니. 저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종로 시장까지 걸어갔습니다. 15분 거리였습니다. 시장은 벌써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싱싱한 고등어, 고등어 사세요. 오늘 온 배추, 김장하기 딱 좋아요. 저는 채소 가게로 향했습니다. 점심 메뉴를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잡채, 불고기, 전이어, 도토리묵, 배숙.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메뉴들이었습니다. 당면 500g을 샀습니다. 시금치, 당근, 표고버섯, 목이버섯을 골랐습니다. 소고기 600g을 샀습니다. 생선 가게에서 동태 4마리를 샀습니다. 전이어를 만들 거였습니다. 과일 가게에서 배 5개를 골랐습니다. 배숙을 끓일 생각이었습니다. 장바구니가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더 사야 할 게 있었습니다. 도토리묵, 깻잎, 상추, 그리고 후식용 과일까지.
양손에 가득 짐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8시 30분이었습니다. 부엌에 장을 내려놓자 손목이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쉴 시간이 없었습니다. 바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잡채 준비를 했습니다. 당면을 찬물에 담가뒀습니다. 시금치를 다듬고 당근을 채 썰었습니다. 불고기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간장, 설탕, 다진 마늘, 참기름, 깨소금을 섞었습니다. 소고기를 양념에 재워뒀습니다. 동태를 손질했습니다. 비늘을 벗기고 내장을 제거했습니다. 소금물에 씻어 물기를 뺐습니다. 11시까지 2시간 반.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가스레인지 4개를 모두 사용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당면을 삶고, 다른 쪽에서는 나물을 볶고, 또 다른 쪽에서는 불고기를 구웠습니다. 부엌이 금방 뜨거워졌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10시 30분. 시어머니가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잘 되어가? 네, 어머니. 거의 다 됐어요. 제대로 해. 친구들 앞에서 망신당하기 싫으니까. 걱정 마세요. 시어머니는 부엌을 한 바퀴 둘러보고 나갔습니다. 11시 50분. 마지막으로 상을 점검했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음식을 하나씩 올렸습니다. 잡채, 불고기, 전이어, 도토리묵, 각종 나물, 김치, 그리고 배수까지 정우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가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어머, 명수가. 세희야, 오랜만이다. 여성들의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마지막 그릇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6명의 부인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모두 시어머니와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귀에는 금귀걸이가 반짝였습니다. 어머, 명수가, 한옥이 정말 멋지네. 한 부인이 집안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그러게, 이런 데서 사니 부럽다. 다른 부인도 거들었습니다. 좀 낡긴 하지만. 시어머니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공들인 집을 낡다고 하시다니. 그래도 요즘 한옥이 귀하잖아. 종로 한복판에. 이 집 얼마나 돼? 한 부인이 물었습니다. 글쎄, 잘 모르겠네. 남편 아버지가 지은 집인데. 시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집이 제 아버지가 지은 집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점심 먹자. 수진이가 준비했어. 시어머니가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부인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음식을 보며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와, 음식 진짜 푸짐하다. 잡채도 있고 불고기도 있고. 대단한데?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한 거야. 할 줄 아는 게 요리밖에 없어서. 부인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나저나 며느리는 뭐 하는 사람이야? 한 부인이 물었습니다. 한복 디자이너래.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한복? 요즘 누가 한복을 입어? 그러게 말이야. 돈이나 되나? 한 푼도 못 벌어. 그냥 취미로 하는 거지. 쓸데없는 일. 부인들이 키득키득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싱크대를 꽉 붙잡았습니다. 손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9년 동안 늘 그랬듯이요. 우리 준호가 패션 브랜드 CEO잖아. 그 정도면 며느리가 일 안 해도 되는데. 맞아. 그냥 집안이나 잘 돌보면 되지.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부엌 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전통 한복 디자이너.
그것은 제 정체성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기술이었습니다. 궁중 한복을 만드는 법을요. 화롯, 원삼, 당이, 한 땀 한 땀 자수를 놓는 법을요. 비록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요. 저는 제 일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는요. 그 모든 게 쓸데없는 취미일 뿐이었습니다. 점심 식사가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부인들의 웃음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2시쯤 되어서야 손님들이 돌아갔습니다. 오늘 정말 맛있었어, 명수가. 우리 또 모이자. 현관에서 작별 인사가 오갔습니다. 손님들이 떠나고 저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싱크대에 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응, 세희야. 오늘 재미있었지?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손을 멈추지 않고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그나저나 말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 톤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준호가 요즘 좋은 사람 만났대.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응, 패션 에디터래. 젊고 예쁘고 능력도 있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이보다 100배는 나아. 그래서 이혼시키려고. 손에 들고 있던 접시가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깨지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어머, 깨졌네. 나중에 얘기할게. 시어머니가 전화를 끊고 부엌으로 오셨습니다. 접시 깨뜨려? 조심 좀 해. 그것도 제대로 못해? 죄송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깨진 조각을 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가시고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혼.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가락에서 피가 났습니다. 깨진 조각에 베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더 아팠으니까요. 9년이었습니다. 9년 동안 참고 견뎠는데요.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깨진 조각을 모두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손가락의 상처를 물로 씻었습니다. 밴드를 붙이고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늦게 들어왔습니다. 새벽 1시였습니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준호가 현관에서 구두를 벗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오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사 회식. 준호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셔츠에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달콤한 꽃향기였습니다. 제가 절대 쓰지 않는 향이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뭐? 준호가 눈을 부라렸습니다. 다른 여자 만나고 있죠? 누가 그래? 어머니 전화 통화 들었어요. 이혼시키려고 한다면서요?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 맞아. 이혼하자. 준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잘못한 게 뭐 있어? 그냥 지겨워. 9년이나 살았잖아. 준호의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다른 여자가 누구예요? 알아서 뭐해? 어차피 끝날 건데. 9년 동안 제가 뭐였어요? 그냥 가정부였어요? 시끄러워. 어머니께. 준호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9회였습니다. 9회 동안 헌신했는데요. 매일 아침 밥상을 차렸습니다. 매일 저녁 설거지를 했습니다. 시어머니 시중을 들었습니다. 남편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뭐였나요?
지겹다는 한마디였습니다. 창밖으로 새벽 공기가 차갑게 들어왔습니다. 한옥의 창문 틈으로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아침까지 울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쯤이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부기를 가라앉히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어제처럼 아침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준호를 위해서요. 밥을 짓고 국을 끓였습니다.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로봇처럼 움직였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익숙한 동작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9년 동안 매일 반복한 일이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집안일을 하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혼, 외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혼시키려고.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늦게 들어왔습니다. 매일 밤 새벽 1시, 2시, 회사 일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것을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친구 모임에 나가셨습니다. 준호는 회사에 있었습니다. 집에는 저 혼자였습니다. 저는 2층 작업실로 올라갔습니다. 오랜만에 들어가는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몇 달 동안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천 조각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업하다 만한복 천이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실패, 바늘, 자수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노트 한 권이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자수첩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꺼내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필체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봉황 자수법 마이너스 금실과 은실을 교차하여 연꽃 문양 마이너스 중심부터 시작하여 바깥쪽으로 화로 소매 자수 마이너스 한 땀에 0.2mm 간격. 아버지가 평생 연구한 전통 자수 기법들이었습니다. 궁중 한복을 만드는 비법들이요. 저는 노트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버지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세 권이었는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는 자수첩을 총 3권 남기셨습니다. 기초편, 중급편, 고급편으로 나눠서요. 지금 제 손에 있는 건 기초편이었습니다. 나머지 2권은 어디 갔을까요? 저는 서랍을 더 뒤졌습니다. 책장도 살펴봤습니다. 선반 위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자수첩은 그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다락에 있을까요? 저는 다락으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내렸습니다. 좁은 공간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다락에는 아버지의 물건들이 상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한복천, 옛날 사진, 작업 도구들 하나하나 열어봤습니다. 하지만 자수첩은 없었습니다. 저는 다락에서 내려왔습니다. 손에 먼지가 가득 묻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래층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평소보다 일찍이었습니다. 저는 얼른 작업실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복도를 내다봤습니다. 준호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풀고 있었습니다. 그는 복도를 지나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준호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다은아.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화면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달콤한 목소리였습니다. 정다은. 제 대학 후배였습니다. 22살 때 아버지께 한복 만드는 법을 배우러 왔었습니다. 석 달 배우고는 적성에 안 맞는다며 그만뒀었죠. 지금은 유명한 패션 에디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일 가져다 줄게. 준호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고마워요, 오빠. 다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수첩 정말 감사해요. 이거면 전시에 완벽해요. 자수첩이라고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어차피 수진이는 관심도 없어. 작업실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 준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이거 수진 언니 아버지 거잖아요. 다은이 물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 곧 이혼할 거니까. 그럼 이 집도 우리 거고.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빨리 결혼해요, 오빠. 다은이 화면에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야지. 다음 달쯤 수진이한테 이혼하자고 할게. 와, 기대돼요. 이 한옥에서 살 수 있다니. 저는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작업실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준호가 아버지의 자수첩을 가져갔습니다. 다은에게 주려고요. 자수첩은 아버지의 혼이었습니다. 30년간 연구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준호는 그걸 훔쳐서 다른 여자에게 줬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작업실 창문으로 붉은 석양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뭔가 해야 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뒤적였습니다. 홍재석 변호사. 아버지 생전에 모든 법률 업무를 담당했던 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5년 만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러야 할까요? 고민하다가 저는 다시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좀 더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상을 차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준호와 시어머니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늘 일찍 들어왔네. 시어머니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네, 오늘은 일이 별로 없었어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9회를 함께 살았는데요. 이제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준호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저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제 방에 들어가지 않고 복도에 섰습니다. 준호 방 문 앞이었습니다. 안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 다은아. 내일 점심때 만나자.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앱을 켰습니다. 문틈에 휴대폰을 가까이 댔습니다. 청담동 그 레스토랑? 알았어. 내가 예약할게. 준호가 말했습니다. 자수첩 꼭 가져와요. 전시회가 한 달 남았거든요. 다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걱정 마. 내일 챙겨갈게. 통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녹음을 멈췄습니다.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녹음 파일을 다시 들어봤습니다.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후 새벽 2시였습니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러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준호였습니다. 그는 작업실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에 손전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작업실 불이 켜졌습니다. 준호가 책상으로 향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뭔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복도로 나왔습니다. 벽에 붙어서 작업실을 엿봤습니다. 준호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노트 2권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자수첩 중급편과 고급편이었습니다. 그는 가방에 자수첩을 넣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고는 불을 껐습니다. 저는 얼른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둔 채 지켜봤습니다. 준호가 작업실에서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닫혔습니다.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가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새벽 2시예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했습니다. 소형 카메라를 검색했습니다. 여러 제품이 나왔습니다. 저는 가장 작은 것을 골랐습니다. 동전만 한 크기였습니다. 배터리가 한 달 가는 제품이었습니다. 3개를 주문했습니다. 다음 날 배송으로요. 그리고 홍재석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변호사님, 이수진입니다. 이태준 선생님 딸이요. 급히 상담이 필요합니다. 시간 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수진 씨, 오래간만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 어떠세요? 제 사무실로 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금요일에 뵐게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작은 빛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카메라가 배송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외출하셨습니다. 준호는 회사에 있었습니다. 저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정말 작은 카메라였습니다. 설명서를 읽었습니다. 작동법은 간단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카메라를 작업실에 설치했습니다. 선반 위 화분 뒤였습니다. 책상이 정면으로 보이는 위치였습니다. 두 번째 카메라는 거실에 설치했습니다. TV 옆 장식품 뒤에 숨겼습니다. 소파가 다 보이는 각도였습니다. 세 번째 카메라는 준호방 책장에 설치했습니다. 책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책상이 보이는 위치였습니다. 모두 설치하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을 감시한다는 게 마음 한구석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으니까요. 저는 휴대폰에 카메라 앱을 설치했습니다. 세 대의 카메라가 모두 연결되었습니다.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모든 게 기록될 것이었습니다.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오후 1시에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가?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친구 만나고 올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종로에 있는 홍재석 법률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건물 3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 씨, 어서 오세요. 홍재석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56살의 그는 흰머리가 섞인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변호사님, 오래간만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앉으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꼭 모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홍 변호사는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책상 뒤 금고로 향했습니다. 금고 문을 열었습니다. 낡은 갈색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태준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석 달 전에 맡기셨어요. 홍 변호사가 봉투를 제 앞에 놓았습니다. 언젠가 수진 씨가 필요로 할 때 전해달라고 하셨죠. 저는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필체로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에게. 손이 떨렸습니다. 열어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수진 씨 거니까요. 저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갈색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종로 한옥의 등기부등본. 제 눈이 소유자 란으로 향했습니다. 이수진. 제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태준 선생님이 수진 씨 결혼하기 전에 미리 명의를 이전해 두셨어요. 홍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살고 계신 그 한옥이요. 원래부터 수진 씨 소유였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이요. 시어머니가 낡았다고 비웃던 그 집이요. 준호가 우리 거라고 말했던 그 집이요. 원래부터 제 거였다고요. 아버지가 언제요? 결혼하시기 3개월 전이었습니다. 2016년 8월에 명예 이전을 완료하셨어요. 저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또 다른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종로의 다른 한옥. 소유자 이수진. 세 번째 서류. 또 한옥 등기부등본. 소유자 이수진. 새 채나요?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네. 선생님이 평생 모아서 사두신 것들이에요. 첫 번째는 선생님이 사신 집, 두 번째와 세 번째는 투자용으로 매입하신 거죠. 홍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한옥 세 채를 남기셨습니다. 그것도 제 이름으로요. 네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상가 건물 소유권 증서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소를 읽었습니다. 강남역 근처였습니다. 4층 건물입니다. 1층은 카페, 2층부터 4층까지는 사무실로 임대 중이에요. 홍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것도요? 네. 이것도 수진 씨 명의입니다. 이 건물은 언제 사신 거예요? 20년 전이에요. 그때는 강남이 지금만큼 비싸지 않았죠. 선생님이 한복 주문이 많이 들어올 때 모은 돈으로 사셨어요. 지금 시세는 얼마나 돼요? 제가 물었습니다. 작년에 감정평가 받았을 때 48억이었습니다. 지금은 50억 정도 될 거예요. 50억?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50억짜리 건물 주인이라고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파일이었습니다. 표지에 주식회사 윤패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의 회사였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회사 지분 증서가 나왔습니다. 주주 이수진. 지분율 42%.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제 목소리가 거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윤준호 대표 회사의 초기 투자금 대부분이 선생님에게서 나왔어요. 홍 변호사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2016년 11월 결혼하시고 한 달 후였죠. 윤 대표가 회사를 설립하려고 할 때 자금이 부족했어요.
선생님이 결혼 지참금 명목으로 15억을 투자하셨습니다. 15억이요? 네. 그 대가로 지분 42%를 받으신 거예요. 수진 씨 명의로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준호가 늘 자랑하던 회사, 내가 맨손으로 키운 회사라고 말했던 그 회사, 아버지의 돈으로 시작된 거였습니다. 그것도 15억이나요. 저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수진이가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라고요. 굳이 알 필요 없다고요. 홍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저한테 맡겨두셨습니다. 만약 수진 씨가 힘든 일을 겪으면 이 서류들을 전해달라고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걸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 두셨던 거예요. 제가 빈손으로 쫓겨나지 않도록요. 아버지, 저는 서류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홍 변호사는 조용히 휴지를 건네주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변호사님, 네, 말씀하세요.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홍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급하게 움직이지 마세요. 예. 지금 당장 이 서류들을 들이대면 상대방이 대비할 시간을 줄 수 있어요. 변명을 만들 시간도 주고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들이 먼저 움직이게 만드세요. 홍 변호사가 책상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먼저 이혼을 꺼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수진 씨가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왜 제가 먼저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말하면 남편 측에서는 아내가 재산 때문에 결혼했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남편이 먼저 이혼을 요구하면요? 홍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이 서류들을 꺼내면 누가 진짜 재산을 노린 건지 명백해지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를 모으세요. 외도 증거, 재산 횡령 증거, 뭐든지요. 이미 시작했어요. 집에 카메라를 설치했고 대화도 녹음하고 있어요. 잘하셨어요. 계속하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세요. 네.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참으세요. 곧 끝날 겁니다. 저는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거 제가 가져가도 되나요? 물론이죠. 원본은 제가 금고에 보관하겠습니다. 이건 사본이에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사무실을 나서며 저는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품 안의 서류가 묵직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봉투 안에 편지 한 장이 더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다시 꺼내봤습니다. 아버지의 친필 편지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수진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버지가 걱정했던 일이 일어난 거겠구나. 미안하다. 더 잘해주지 못해서. 아버지는 내가 준호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불안했단다. 그 사람 눈빛에서 진심을 보지 못했거든. 하지만 내가 좋아한다기에 반대하지 못했어. 다만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했을 뿐이지. 수진아, 기억해라. 내 가치는 내가 정하는 거란다. 누가 뭐라 해도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아버지가 평생 만든 한복보다 더 소중하지. 이제 내 삶을 되찾아라. 아버지가 남긴 것들로 내 발로 서거라. 그리고 다시 한복을 만들어라. 내 손에서 태어나는 한복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단다. 아버지는 항상 내 편이다. 어디서든 너를 지켜보고 있을게. 사랑한다, 우리 딸. 아버지가. 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복도 한쪽에 기대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두셨던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였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제가 잘할게요. 작게 속삭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조용한 며느리였지만요. 속으로는 냉철한 준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5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어디 갔다 와?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물었습니다. 친구 만나고 왔어요. 저는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저녁 준비 늦었네. 빨리 해. 네, 어머니. 저는 가방을 방에 두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가방 안에는 제 인생을 바꿀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였습니다. 반찬을 꺼내 상을 차렸습니다. 준호가 6시에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수고했어, 아들.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 집에 얹혀 살고 있었던 거예요. 제 돈으로 시작한 회사를 운영하면서요. 저를 쫓아내려고 계획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수진아, 김치가 싱거워. 시어머니가 불평했습니다. 죄송해요. 다음에 더 잘 담그겠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다 끝날 테니까.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요. 준호가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다은아. 내일 점심때 만나자. 저는 설거지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녹음 앱을 켰습니다. 자수첩 가져갈게. 걱정 마. 준호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녹음되었습니다. 고마워, 오빠. 사랑해. 다은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나도.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녹음을 멈췄습니다. 파일을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그날 밤 제 방에서 저는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작업실 카메라에 준호가 찍혀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서랍을 열고 자수첩을 꺼내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저장했습니다. 클라우드에도 백업했습니다. USB에도 복사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히 모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더 꼼꼼하게 증거를 모았습니다. 준호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캡처했습니다. 청담동 레스토랑 80만 원, 호텔 숙박 150만 원, 명품 매장 300만 원, 모두 회사 카드였습니다. 영수증 사진도 찍었습니다. 준호 방 서랍에서 발견한 것들이었죠. 시어머니가 친구들에게 전화하는 것도 녹음했습니다. 곧 수진이 내보낼 거야. 빈털터리로. 우리 준호가 좋은 사람 만났거든. 이 집도 다 우리 거니까 걱정 없어. 모든 대화가 녹음되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날짜별로요. 증거별로요. 홍 변호사에게도 중간 보고를 했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변호사의 답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2주가 지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준호가 일찍 들어왔습니다. 저녁 7시였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수진 씨, 준호가 저를 불렀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구나.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수진 씨, 준호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거실로 향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준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옆에 계셨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앉아. 준호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시작이구나.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할 말이 있어. 준호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이 솔직히 행복하지 않았잖아. 준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 제가 물었습니다. 응, 나도 생각을 많이 했어. 이제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수진아, 너도 새 출발해. 9년이나 살았으면 됐어. 깔끔하게 헤어지자.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이혼하자는 거죠? 제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래.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유? 그냥 우리가 안 맞는 것 같아. 구체적으로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준호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성격 차이지 뭐. 9년이나 살았는데 맞춰지지 않더라고. 다른 여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냥 물어본 거예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마. 그냥 우리가 안 맞는 거야.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넌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 거야. 우리도 우리 길 가고. 저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두 사람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초조한 표정이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뭘 생각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빨리 결정해야지. 중요한 일이니까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어디가? 방에 좀 있을게요. 저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흥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이혼을 꺼냈다. 홍 변호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변호사님,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잘 됐네요. 준비된 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며칠 더 기다렸다가 동의하세요. 너무 쉽게 동의하면 의심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평소처럼 생활했습니다. 아침을 차리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와 시어머니는 초조해 보였습니다. 수진아, 생각은 해봤어? 시어머니가 둘째 날 물었습니다. 아직 고민 중이에요. 뭘 그렇게 고민해? 빨리 결정해.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셋째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준호와 시어머니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혼할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저를 돌아봤습니다. 정말? 준호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네. 어차피 우리가 안 맞는다면 끝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잘 생각했어.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빨리 정리하자.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서류 작성하면 돼.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뭐? 제가 이 집에서 언제까지 있을 수 있나요? 준호와 시어머니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글쎄, 이혼 서류 제출하고 일주일 정도? 준호가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때까지 갈 곳 알아볼게요. 저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일주일. 충분해.
다음 날 저는 준호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준호가 섭외한 변호사였습니다. 협의 이혼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각자 가진 걸로 하면 돼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수진 씨도 동의하시나요? 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변호사가 이상하다는 듯 저를 봤습니다. 보통은 재산 분할을 요구하시는데요. 괜찮아요. 저는 필요 없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준호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표정이 번졌습니다. 역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의 표정에서 그런 생각이 읽혔습니다. 서류 작성이 끝났습니다. 내일 구청에 가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홍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내일 이혼 신고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신고 후 일주일 정도 지나면 저희가 움직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거는 충분히 모으셨죠? 네. 모두 백업해뒀어요. 잘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증거 파일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카메라 영상 파일, 녹음 파일, 사진들, 영수증 캡처, 법인카드 사용 내역, 모두 클라우드에 백업되어 있었습니다. USB에도 복사해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준호와 함께 구청에 갔습니다. 가족관계 등록과 창구 앞에 섰습니다. 이혼 신고서 제출하시는 거죠? 직원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네.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저도 제 도장을 찍었습니다. 접수되었습니다. 이혼 신고 완료되셨어요. 직원의 말에 준호가 시원하다는 듯 숨을 내쉬었습니다. 9회의 결혼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구청을 나서며 준호가 말했습니다. 짐은 일주일 안에 빼. 알겠어요. 위자료 같은 거 요구하지 마. 우리 협의 이혼이니까. 네, 걱정 마세요. 준호는 먼저 차를 타고 회사로 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골목 한쪽에서 홍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이혼 신고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준비는 다 되어 있죠? 네. 서류 전부 가방에 넣어뒀어요. 좋습니다. 일주일 후 그들이 내보내려 할 때 조용히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소집 준비도 할게요. 회사 지분 42%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에 계셨습니다. 이혼 신고했어? 네, 어머니. 잘했어. 이제 일주일만 있으면 되니까 짐 싸. 네. 저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방에 들어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등기부등본, 지분증서, 건물 소유권 증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 인생을 바꿀 서류들이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증거를 더 모았습니다. 준호 방에 들어가 서랍을 뒤졌습니다.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열어보니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였습니다. 영수증을 보니 800만 원이었습니다. 다은에게 줄 선물이겠지. 저는 사진을 찍고 상자를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법인카드 명세서도 더 찾았습니다. 호텔 숙박 150만 원, 레스토랑 80만 원, 명품 매장 300만 원, 450만 원, 200만 원. 2년 동안 총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모두 회사 돈이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사진을 찍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다은의 전시회 초대장이 왔습니다. 준호가 식탁 위에 던져 놓았습니다.
내일 다은이 전시회 오프닝이야. 같이 가. 저는 초대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전통의 재해석 마이너스 정다은 자수 작품전.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전통의 재해석이요? 응. 한복 관련 전시래. 너도 한복하잖아. 관심 있을 거야. 준호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 자수첩으로 만든 작품이겠지. 알겠어요. 같이 갈게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준호를 따라 청담동 갤러리에 도착했습니다. 입구부터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갤러리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벽면 가득 자수 작품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작품 앞에서 멈췄습니다. 봉황 자수였습니다. 금실과 은실이 교차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기법이었습니다. 아버지 자수첩 중급편 23페이지에 나오는 기법이었죠. 두 번째 작품, 영꽃 문양이었습니다. 중심부터 시작해서 바깥쪽으로 펼쳐지는 기법, 고급편 15페이지였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든 작품이 아버지의 기법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작품 옆 패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디자인 및 제작 정다은, 협력 윤준호. 제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수진 언니. 뒤에서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은이었습니다. 빨간색 드레스를 입은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35살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화사했습니다. 와주셨네요. 정말 감사해요. 다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전시회 축하해요. 작품들이 대단하네요. 제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에이,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공부한 거 정리한 건데요. 공부한 거라고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아버지 자수첩을 훔쳐서 베낀 게 공부예요?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이 자연스럽게 다은의 허리에 닿았습니다. 살짝이었지만 분명한 스킨십이었습니다. 다은 씨, 오늘 정말 멋져요. 준호의 목소리가 달콤했습니다. 저에게는 한 번도 쓴 적 없는 톤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준호 씨. 덕분에 이 전시회가 가능했죠.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외면하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작품들을요. 패널의 글씨도요. 두 사람이 은밀하게 손잡는 장면도요. 감상하는 척하면서요. 1시간 후 저는 조용히 갤러리를 빠져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골목 한쪽에 서서 찍은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의 기법을 베낀 작품들, 다은과 준호의 이름, 두 사람의 친밀한 모습까지 모두 제 휴대폰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호는 다은과 함께 2차에 갔다며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으니까요. 2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계속 증거를 모았습니다. 매일 밤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정리했습니다. 사진들을 날짜별로 분류했습니다. 준호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도 계속 수집했습니다. 청담동 레스토랑 95만 원, 강남 호텔 스위트룸 180만 원, 명품 매장 520만 원, 모두 회사 카드로 결제된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준호 방에서 찾은 영수증을 하나하나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친구들에게 전화하는 것도 계속 녹음했습니다. 다음 주면 수진이 나간대.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빈털터리로 내보내는 거야. 한 푼도 안 줄 거야. 친구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숙이 내가 잘했어. 그런 며느리 필요 없지. 그러게. 이제 우리 준호가 좋은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저는 모든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외출하고 준호도 회사에 간 사이였습니다. 저는 준호 방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 파일이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회사 서류였습니다. 법인카드 명세서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사진을 찍었습니다. 방을 나오며 뒤돌아봤습니다. 아무것도 만진 흔적이 없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저는 준호의 노트북을 확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준호가 샤워하는 사이였습니다. 노트북이 거실 테이블에 놓여 있었습니다.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빠르게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다은에게 보낸 이메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은아, 어젯밤 정말 좋았어. 다음 주 제주도 호텔 예약했어. 목걸이 마음에 들었어? 저는 이메일들을 휴대폰으로 사진 찍었습니다. 샤워 소리가 멈췄습니다. 저는 얼른 노트북을 원래대로 돌려놓았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준호가 나왔을 때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해? 설거지요. 그래. 준호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이제 이혼 신고 후 2주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니. 짐 다 쌌어? 아직이요. 빨리 싸. 다음 주 월요일까지 나가야 해.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홍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네, 수진 씨. 다음 주 월요일에 저를 내보내려고 해요. 좋습니다. 그날 우리가 움직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날 아침에 짐을 마당에 내놓으세요. 그리고 그때 서류를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사 이사회도 준비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에 소집됩니다. 감사합니다. 수진 씨가 모은 증거들 정말 완벽합니다.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사흘 남았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준호가 가방을 챙겼습니다. 어디 가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회사 워크쇼. 이틀 있다 와. 거짓말이었습니다. 다은과 제주도에 가는 것이었죠. 이메일에서 봤으니까요. 잘 다녀오세요. 저는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준호가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도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며 나가셨습니다. 집에는 저 혼자였습니다. 저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작업실로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자수첩 기초편이 놓여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펼쳐봤습니다. 아버지의 필체가 보였습니다. 매화꽃 자수 마이너스 꽃잎은 5장, 중심부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다 끝나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자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일요일 밤이었습니다. 준호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제주도가 좋았나 봅니다. 잘 다녀왔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응. 준호는 무심하게 대답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마지막 저녁이 될 거였습니다. 이 집에서 만드는요. 밥을 짓고 국을 끓였습니다. 김치찌개였습니다. 준호가 좋아하는 음식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상관없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났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오셨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니, 내일 아침 일찍 집 내놔. 우리가 청소할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했어. 며느리 노릇은 못했지만 시어머니가 비웃듯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숙였습니다. 내일 보자.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아니, 시작됩니다. 새로운 인생이요. 새벽 5시였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간단히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검은색 바지에 흰색 블라우스, 단정한 차림이었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안에는 등기부등본, 지분증서, 건물 소유권 증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USB도 넣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담긴 USB였습니다. 7시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어나셨습니다. 짐 다 쌌어? 네. 그럼 마당에 내놔. 지금요? 그래. 빨리. 저는 방에서 가방 3개를 들고 내려왔습니다. 옷과 책, 그리고 제 개인 물건들이었습니다. 마당에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당에 비쳤습니다.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공기가 차갑고 맑았습니다. 준호도 나왔습니다. 다 쌌어? 네. 그럼 이제 나가. 준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도 현관에 서 계셨습니다. 팔짱을 끼고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동안 우리 집에서 잘 먹고 잘 살았지? 이제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아. 저는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이 집 제 건데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여기요. 등기부등본이에요. 저는 서류를 꺼내 시어머니에게 내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눈이 소유자 란에 닿았습니다. 이수진. 제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아버지가 결혼 전에 제 이름으로 해두신 거예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원래부터 이 집은 제 거였습니다. 준호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서류를 빼앗아 봤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이지? 거짓말이 아니에요. 저는 다른 서류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종로 한옥 3채, 전부 제 이름이에요. 시어머니가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강남 상가 건물도 제 거예요. 시세 50억 정도 되는 건물이요. 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또 뭐야? 이것도 아버지가 제 이름으로 해두신 거예요. 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사 지분 증서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 회사 지분 42%, 이것도 제 거예요. 준호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말도 안 돼. 제 아버지가 회사 설립 자금 15억을 투자하셨어요. 결혼 지참금 명목으로요. 그 대가로 받은 지분이에요. 준호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저는 이 집의 주인이고요. 회사의 최대 주주예요. 저는 두 사람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나가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어머니와 당신이에요. 시어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현관 계단에 털썩 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아버지 자수첩도 돌려받을 거예요. 저는 준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새벽 2시에 작업실에서 훔쳐간 거 다 알아요.
CCTV에 다 찍혔어요. 준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회사 돈으로 다은 씨한테 사준 것들도 전부 증거 있어요. 저는 USB를 꺼내 보였습니다. 법인카드 횡령 1억 5천만 원. 영수증 전부 있어요. 이메일도 다 있고요. 수진 씨,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회사 이사회가 있어요. 제가 소집했죠. 최대 주주니까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아침 7시 30분이었습니다. 짐은 오늘 저녁까지 싸두세요. 제 변호사님이 퇴거 절차 안내해 드릴 거예요. 저는 가방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마당에는 시어머니와 준호만 남았습니다. 저는 거실 창문 너머로 그들을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계단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해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홍 변호사였습니다. 수진 씨, 잘하셨어요. 이사회 준비 다 됐습니다. 1시 30분에 제 사무실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오늘로 다 끝날 겁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옥 처마 너머로 하늘이 맑았습니다. 9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와 준호는 집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나가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절차가 필요했으니까요. 오늘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오후 1시였습니다. 저는 검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재킷과 바지, 그리고 흰색 블라우스,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가방에는 USB와 서류들을 넣었습니다. 거실로 내려가자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사흘 동안 많이 늙으신 것 같았습니다. 어디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힘없었습니다. 회사에 볼 일이 있어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수진아.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멈춰섰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없니? 우리가 잘못했어.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를 빈손으로 내보내려고 했잖아요. 9년 동안 무시하고 모욕했잖아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각자 길을 가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시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홍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1시 30분에 도착했습니다. 수진 씨, 준비되셨죠? 홍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USB는요? 여기 있어요. 저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좋습니다. 이사회는 2시에 시작됩니다. 지금 출발하죠. 우리는 함께 준호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이었습니다. 10층에 회사가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긴장보다는 기대감이었습니다. 드디어 끝이 나는구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주식회사 윤패션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리셉션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회 참석하러 왔습니다. 홍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홍재석 변호사입니다. 최대 주주 이수진 씨를 대리합니다. 직원의 얼굴이 놀란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원이 전화를 했습니다. 잠시 후 중년 남자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사 김태현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우리는 회의실로 안내되었습니다.
큰 테이블이 있는 회의실이었습니다. 이미 5명의 남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이사들이었습니다. 이수진 씨가 오셨습니다. 김태현 이사가 소개했습니다. 이사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의아한 표정들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테이블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홍 변호사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윤 대표는요?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곧 오실 겁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수진 씨, 왜 여기 있어? 이사회에 참석하러 왔어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사도 아니잖아. 주주예요. 42% 지분을 가진 최대 주주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사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말도 안 돼. 지분은 내가 58% 갖고 있어.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홍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지분 증서가 있습니다. 2016년 11월 회사 설립 당시 이태준 선생님이 15억을 투자하셨고요. 그 대가로 42% 지분을 이수진 씨 명의로 받으셨습니다. 홍 변호사가 서류를 돌렸습니다. 이사들이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이건 진짜네요. 한 이사가 말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윤 대표는 실제로는 16%만 갖고 계신 거네요. 다른 이사가 말했습니다. 나머지 42%는 다른 투자자들 거고요. 김태현 이사가 정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수진 씨가 최대 주주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홍 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무슨 안건으로요? 이사들이 물었습니다. 윤준호 대표의 비리 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홍 변호사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프로젝터에 화면이 떴습니다. 첫째, 회사 법인카드 사적 사용입니다. 화면에 영수증들이 나타났습니다. 청담동 레스토랑, 호텔, 명품 매장. 2년 동안 총 1억 5천만 원입니다. 이사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깐, 이건 준호가 말하려 했지만 홍 변호사가 계속했습니다. 둘째, 지적재산권 침해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작업실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새벽 2시, 준호가 서랍을 열고 자수첩을 가져가는 모습, 고 이태준 선생님의 자수첩을 무단으로 가져가 제3자에게 제공했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다은의 전시회 사진이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기법으로 만든 작품들. 이 작품들은 모두 훔친 자수첩의 기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윤 대표, 이게 사실입니까?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셋째, 외도로 인한 회사 이미지 실추입니다. 화면에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준호와 다은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 포옹하는 모습, 키스하는 모습. 윤 대표는 기혼자이면서 다른 여성과 관계를 맺었고요. 회사 자금을 그 여성에게 사용했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회사 평판에 치명타예요.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건 조작된 거예요. 조작이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여기 있어요. 영수증 원본, CCTV 원본 파일, 이메일 원본까지요. 수진 씨, 준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이혼했잖아. 이제 상관없잖아. 이혼은 개인적인 문제고요. 이건 회사 문제예요.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회사 돈을 횡령했어요. 그건 범죄예요. 홍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따라서 최대 주주 이수진 씨의 이름으로 윤준호 대표의 해임을 요청합니다. 해임이요?
이사들이 놀랐습니다. 네. 그리고 횡령한 금액 1억 5천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입니다. 잠깐,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한 이사가 말했습니다. 과하지 않습니다. 증거가 명백합니다. 홍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윤준호 대표 해임권에 대해 투표하겠습니다. 김태현 이사가 의장 역할을 했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한 명씩 손이 올라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 전원이었습니다.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준호가 테이블에 주저앉았습니다. 고개를 떨궜습니다. 윤준호 전 대표는 오늘부로 모든 직위에서 해임됩니다. 김태현 이사가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횡령 금액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가 진행될 것입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이사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회의실에는 저와 홍 변호사 그리고 준호만 남았습니다. 준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진아, 이수진 씨라고 불러요. 제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과는 필요 없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당신이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뿐이에요.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홍 변호사가 따라왔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진 씨.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수진 씨가 증거를 잘 모으셨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시원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가을 바람이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실 건가요? 홍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시어머니랑 준호는 언제 나가나요? 내일까지 나가라고 통지했습니다. 만약 안 나가면 강제 집행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힘내세요. 이제 다 끝났어요. 네. 저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4시였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당이 보였습니다. 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준호의 짐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준호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준호 씨 해임됐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대표직에서 해임됐어요. 횡령 때문에요. 준호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수진아, 제발.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가 잘못했어.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응, 수진아. 저는 9년 동안 용서했어요. 매일매일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욕당하고 무시당해도 참았어요.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라고 믿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어머니는 저를 빈털터리로 내쫓으려고 했잖아요. 9년의 세월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용서는 없어요. 내일까지 나가주세요. 저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사진을 봤습니다. 아버지, 해냈어요.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종로 한옥 마당에는 매화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분홍빛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마당에 서서 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이태준 궁중복식문화원. 금빛 글씨가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오늘은 문화원 개관식 날이었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마당에는 벌써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전통 복식 연구자들이 왔습니다. 박물관 큐레이터들도 왔습니다. 해외 컬렉터들도 보였습니다. 홍 변호사도 와 계셨습니다. 축하드려요, 수진 씨. 선생님이 보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제 시작이네요. 홍 변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네, 이제 시작이에요. 9시가 되자 개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제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 아버지 이태준 선생님은 평생을 궁중 한복에 바치셨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땀 한 땀에 정성을 담으셨죠. 전통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늘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가르침을 잊고 살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제 가치를 잃어버렸었죠. 청중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기억해냈어요. 아버지가 지키고 싶었던 것들을요. 저는 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이곳 이태준 궁중복식문화원에서 아버지의 기술을 이어가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렁찼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인사했습니다. 개관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문화원을 둘러봤습니다. 1층 전시실에는 아버지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화롯이 걸려 있었습니다. 붉은색 비단에 금실로 수놓은 봉황, 원삼도 있었습니다. 초록색 천에 은실로 수놓은 학, 당에 저고리, 치마까지 모두 아버지가 만드신 것들이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자수 작품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연꽃, 모란, 매화, 섬세한 자수들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한 관람객이 감탄했습니다. 이런 기술이 사라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문화원을 만든 거예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전통을 보존하고 교육하기 위해서요. 2층에는 교육실이 있었습니다. 책상과 재봉틀이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아버지의 자수첩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와 다은에게 넘어갔던 그 자수첩들이었습니다. 법원 명령으로 되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3층은 제 작업실이었습니다. 창문이 크게 나 있어 햇빛이 잘 들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천과 실이 놓여 있었습니다. 작업 중인 한복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직 완성하지 못한 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만들어갈 생각이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요. 오후가 되었습니다. 관람객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유럽의 한 박물관 관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키가 크고 금발 머리의 남자였습니다. 이 선생님, 그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파리 김해 박물관의 장 피에르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이태준 선생님의 작품을 우리 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싶습니다. 정말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네. 한국 전통 복식의 아름다움을 유럽에 알리고 싶어요. 이 작품들은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저는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내년 봄에 특별전을 계획하고 있어요. 함께 하시겠습니까? 물론이죠.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그가 돌아가고 저는 한참 그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의 작품이 파리에 전시된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모든 손님이 떠나고 저는 혼자 문화원에 남았습니다. 대청마루에 앉아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매화꽃 향기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없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갈 데가 없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를 9년 동안 무시했잖아요. 빈손으로 내쫓으려고 했잖아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각자 길을 가요. 그게 서로를 위해 좋을 것 같아요. 수진아, 제발.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민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3층 작업실로 올라갔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새로운 한복 디자인 스케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전통 기법에 현대적 감각을 더한 작품이었습니다. 젊은 세대도 입을 수 있는 한복. 하지만 전통의 아름다움은 그대로 담은 것. 저는 바늘을 집어들었습니다. 천에 첫 땀을 놓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요. 한 땀 한 땀 정성을 담아서 바늘이 천을 통과했습니다. 실이 따라왔습니다. 새로운 무늬가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종로 한옥의 처마가 보였습니다. 달빛이 기와 지붕을 비췄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이 집도요. 이 인생도요. 온전히 제 것입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것들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되찾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끝에서 아름다운 무늬가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봉황의 날개였습니다. 한 땀 한 땀 금실로 술을 놓았습니다. 아버지 자수척 고급편 47페이지에 나오는 기법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따라했습니다. 하지만 제 감각도 더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만났습니다. 새벽 2시가 되었습니다. 봉황의 오른쪽 날개가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바늘을 내려놓고 작품을 바라봤습니다. 빛이 났습니다. 금실이 달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시죠? 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잘하고 있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미소 짓고 계시다는 것을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마당에 매화꽃 향기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9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허락을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당에 나가 매화나무에 물을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심으신 나무였습니다. 30년이 넘은 나무였죠. 매년 봄이면 꽃을 피웠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피었습니다. 고맙다. 저는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계속 아름다운 꽃을 피워줘. 현관종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왔습니다. 문을 열자 택배 기사가 서 있었습니다. 이수진 씨 맞으시죠? 네. 택배요. 큰 상자였습니다. 받아서 거실에 놓았습니다. 발신인을 보니 팔이었습니다. 장피에르 관장이 보낸 것 같았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책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국 전통 복식의 역사, 프랑스어로 쓰인 책이었습니다. 표지에는 아버지가 만드신 화로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편지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이수진 선생님께 이태준 선생님의 작품을 연구하며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선생님의 예술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내년 전시회를 기대하겠습니다. 장피에르. 저는 책을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작품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자세한 설명도 곁들여져 있었습니다. 자수 기법, 색상 선택, 문양의 의미까지 모두 정성스럽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책을 들여다봤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오후에 저는 문화원 교육실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첫 수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전통자수 기초반 10명의 수강생이 등록했습니다. 모두 여성들이었습니다. 나이는 20부터 50대까지 다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저는 수강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오늘부터 전통자수를 배우실 거예요. 수강생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천천히 배우면 됩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 땀 한 땀이 모여서 아름다운 작품이 되니까요. 첫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늘 잡는 법부터 가르쳤습니다. 실을 꿰는 법, 매듭 짓는 법, 기초부터 차근차근. 수강생들이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한 수강생이 물었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조금만 더 힘을 빼고 해보세요. 저는 옆에서 도와줬습니다. 2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한 수강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열심히 해주셔서 제가 감사하죠. 저 사실은요. 그녀가 말을 망설였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이 수업을 알게 됐어요.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선생님처럼요. 선생님처럼요? 네. 인터넷에서 봤어요. 선생님이 문화원을 만드신 이야기요. 정말 멋있어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시간이 걸리겠지만요. 네. 열심히 배울게요. 그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는 3층 작업실에서 바느질을 계속했습니다. 봉황의 왼쪽 날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 땀 한 땀 리듬이 생겼습니다. 바늘이 천을 뚫고 실이 따라오고 무늬가 피어나고 명상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9시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홍 변호사였습니다. 수진 씨, 좋은 소식이에요. 무슨 소식이세요? 윤준호 씨가 횡령 금액 전액을 변제하기로 했대요. 정말요? 네. 내일 송금된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그리고 정다은 씨도 저작권 침해로 벌금을 물게 됐어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게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문화원은 점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신문에도 실렸습니다. 방송 인터뷰 요청도 왔습니다. 수강생도 늘어났습니다. 중급반, 고급반까지 개설했습니다. 바쁜 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났습니다. 아버지, 저는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행복해요. 정말로요. 별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것들로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제 길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매화꽃 향기가 퍼졌습니다. 감사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가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앞으로 더 아름다운 날들이 올 거라는 것을요.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날들이요.